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2월 1일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오겠죠. 오늘도 날씨가 따뜻합니다. 자, 저희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저희도 이제 봄이 오는 것과 맞춰서 뭐 스튜디오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늘 흥미롭다고 말씀드려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발표하시기를 명절 전에 아마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특단이 이제 하마평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관통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제는 공공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를 컨트롤러가 돼서 공급 시장을 틀을 만들겠다. 이제 이게 주안점인데요. 바로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정확한 꼭 필요한 부동산 가이드라인을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어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제 대책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이틀은 공공개발이잖아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그런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이란 주제를 잡아주셨어요. 뭐 유추 짐작은 가겠지만 그래도 우리 곽 대표님이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제 네네. 구정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그렇죠. 뭐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뭐 우선 그 역세권을 고밀 개발을 뭐 초고밀로 네. 뭐 용적률 700%까지 줘서 개발하겠다는 내용, 또 중공업지를 예. 활용해서 또는 뭐 자투리 땅 활용한 정부 주도 공공 주도의 공급 계획, 공공재개발, 또 뭐 공공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3기 신도시를 확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기 신도시라 이름 붙인 데도 있던데요. 거기다가 또 뭐 정부는 아니지만은 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예 기본 주택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서 또 뭐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너도나도 앞다퉈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극명하게 딱 나뉘던데요. 민간, 관내 주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공급의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 파리 대책 나올 때쯤에 우리 그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22년 대선을 앞두고 한 21년 가을쯤에는 공급 그 대책.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거다. 아무래도 이 정책이 정치적으로 선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시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공급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럼요. 이제 뭐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뭐 수도권 전체 또는 전국을 다 통틀어 봐도 신규 분양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다 공지의 사항이 됐지만은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전세가가 이제 계속 상승할 수뿐이 없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제는 공급이다.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으니까, 이렇다고 하니까 정부는 또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이 주도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공급이 줄어든 주요한 요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고. 정부였어요. 근데 또 그 해결책도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버려 뒀으면은 여러 가지 그 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제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예컨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모든 것들 청약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돼 있었거든요. 예, 예. 그걸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해결됐을 문제들인데 그렇죠. 그런 걸 해서 문제점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또 그 문제점을 공공주도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얼핏 보기에는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 용적률을 높여주면 아무래도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니까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또 뭐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지만은 뭐 호텔이라든가 뭐 공장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나빠 보이지 않고 또 중공업지 개발 다 괜찮아 보이죠. 또 재개발 그동안 사업 추진 안 되던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에서 주도하면은 많이 공급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본주택 하면은 더 매력적으로 들려요. 이제 무주택자들이 한 40%가 네. 넘으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기본권 차원에서 주택을 뭐 장기 임대라든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주거 안정을 갖고 오면은 집값도 안정될 수 있고 또 뭐 주거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 여러 가지 생활도 안정되고 다 좋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들조차도 반박을 못해요. 이 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극명하게 저는 민간 주도가 돼야 된다 맞고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일단 그 공공주도일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역사권 시프트나 장기 전사나 이런 것처럼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질적 저하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택을 옮긴다는 것 자체는 뭐 어떤 필요해서 지역을 옮길 수도 있지만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양질의 아파트나 양질의 주택을 옮기는 기본 성향, 기본권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택을 지금 공공주도에서는 건축비나 모든 측면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론 이게 제 의견은 아니지만은 네네. 질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질을 가진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으면 꼭 우리가 좋은 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주거조차 못하는 사람들한테 중간 정도의 주거를 주자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요? 명분은 그 명분이 훨씬 세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40% 약 40%의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단강 같은 정책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논조가 아예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소유권 측면에서의 양질의 주택이고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라도 감지덕지 할 만한 무주택자들 살 수 없는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공공임대나 임대주택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성을 이렇게 잘 잡은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요.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도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사는 아예 무주택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는 무주택자도 있고 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주택을 욕심을 내는 그런 무주택자로 있죠. 부류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주택층한테는 이 얘기가 맞지만 맞죠.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주거비로 제시하는 게 기본주택에서는 월 57만 원 정도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싸죠. 그것도 입지도 아주 좋은 데다가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의 공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주거에 큰 비용을 쓰지 않고 내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급의 문제인데 그 일부 계층을 위한 적당한 그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그 중간 정도 표현을 하자면 중간 정도의 공급을 해서 싼 주거비를 공급하는 주택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안산은 무주택자나 소유권의 양질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주도로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병합을 하되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급주택이라고 나오는 일색 자체가 앞에 공공자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형국은 저는 반대한다는 얘기죠. 저는 이 문제가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네네.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굉장히 큰 실패로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시죠? 뭐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예. 1950년대 말에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마치 뭐 농촌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대약진 운동을 하면은 금세 영국도 따라잡고 미국도 따라잡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취사도 공동으로 하고 주거도 뭐 공동 주거를 하고 뭐 다 단합을 해서 하면은 금세 될 것처럼 했지만은 결과는 수천만 명이 아사하는 결과를 불러왔잖아요. 저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선 지금 제일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뭐 역세권 초고밀 개발 뭐 이런 얘기인데, 중공업 지역 개발 이런, 말하자면 그동안 서울의 주택이 부족했으니까 더 핵심 지역에다 공급하겠다. 될 것 같잖아요. 대약진 운동하고 비슷해요. 역세권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용적률을 높여주면은 땅값이 뛰고 또 그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게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을 짓는데 협조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순진한 생각이, 정말 순진한 생각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도 그렇잖아요. 절대 맞습니다. 이해관계라는 게 맞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역세권에 현재 땅을 갖고 있을 정도면은 이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분들이에요. 그 시세를 누구보다 잘 알죠, 본인들이. 예, 용적률을 700%로 올려준다. 그럼 일단 땅값은 뛰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을 한 채 갖는 걸 원하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런 걸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세금이라도 덜 내는데, 그렇죠, 땅값을 올려버림으로 인해서 나는 할 생각도 없는데 괜히 세금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땅을 그냥 갖고 있다가 본인들이 자녀들한테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여기에서 정비 사업을 해버리면은 땅을 뺏긴다고요. 원치 않는 사람들이 현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순히 용적률 올려주면은 땅값도 뛸 테니까 그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겠냐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그 어떤 인센티브 뭐 용도 지역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준비되고 있던 사업들도 다 깨집니다. 맞죠. 네. 자, 지가 가치가 외부 요인으로 해서 상승이 되면 그동안 역세권에서 사업하려던 사람도 사업 다 깨지고 있어요. 못하죠. 예, 맞아요. 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룰이 새롭게 바뀐다면, 이제 며칠 있으면 발표하겠지만은 이 새롭게 바뀐 룰에 따라서 새로운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을 팔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라이프 플랜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뭐 자녀한테 물려줄지, 내가 은퇴할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거를 새로운 룰에 맞춰서 새로운 계획으로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개인들이. 맞죠. 심지어는 역세권의 땅을 가진 두 지주가 만나서 두 사람이 합쳐서 그 땅을 개발을 하면은 훨씬 이득이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도 못해요. 두 사람 그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깨지는 사례가 뭐 80~90%가 깨집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체를 그냥 용적률만 올려주면은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공업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을 그냥 말 툭 던져놓고 시장을 아예 혼돈을, 카오스를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그렇죠. 예,
뭐 역세권 범위도 모르고 이게 어떻게 진행할 것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역세권에 있으면 내 땅이 자동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용도지역 종상형이 되는 줄 알고 이런 혼돈만 자꾸 심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일부 역세권이 지정이 되면 또 그 지정되지 않은 역세권들 이런 곳들도 기대를 갖게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또 지정될 때까지 개발 안 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판을 짜서 개발할 때까지는 지금 룰이 바뀌면 새로운 공급이 일어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7, 8년, 10년 금세 갑니다. 이런 공급 대책이 진행되던 공급마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 대선인데 또 대선 때 누가 또 대권을 잡냐에 따라서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모든 판이 새롭게 짜일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조차도 혼동의 카오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너무 거기다가 지금 기본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주택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주택이라는 개념은 말하자면 세금으로 짓자는 얘기거든요. 맞죠. 세금으로 싸게 지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거의 저렴하게 공짜에 가깝게 공급해서 주거 안정을 갖고 오자는 내용이에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주택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이 자산가들이라든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전제로 그 세금을 그 사람들한테 뺏어서 광범위하게 기본적인 주택을 지어주자는 건데 네. 사실 기본주택이 성공하는 순간 실패해요. 그 누구도 뺏길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기본주택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그 기본주택을 누구한테 나눠주겠습니까? 결국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은 소득으로 소득 볼 거 아니에요. 기준이죠. 소득 기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기본주택을 그렇죠.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나도 소득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득을 줄이는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결국 아무도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본주택은 성공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잉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람이 없어요. 기본주택을 지을 재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본주택은. 그래서 성공하는 순간 실패하는 게 기본주택이. 그런 게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실행해보고 실패한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규제 역설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죠. 저희가. 이미 레닌이 그랬고 마오쩌둥이 그랬고 쿠바의 카스트로가 예. 그랬고 뭐 유럽에서도 다 해보고 다 베네수엘라 등장해야 되고. 다 실패한 개념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또 이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조차도 그래 기본주택 주어서 싸게 주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반대할 게 있냐. 기본주택을 실행하는 순간 그게 경쟁력을 가진다면은 민간은 일단 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주택이 수요를 다 흡수할 텐데 그러면 민간에서 짓는 공급하는 주택들은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민간 공급이 끊어지게 돼요. 네. 그 순간에 주택 산업 자체도 망해 버리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주택 뭐에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시장 경제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래서 예. 기본주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주택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누구나 이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걸 향유할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그거 해주면은 뭐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세금으로 집 지어주는 거를 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상쇄가 되고 이게 커버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13년대 곽 대표님 많이 나오셔야 할 때 우리 국가부채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LH가 가장 큰 문제였고 한전이 문제였다 얘기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곽 대표님과 제가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공공기업 부채 다 탕감시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쏙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뭐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금 급박한 국가위기 상황이다 이런 걸로 다 지금 커버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말장난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기본주택도 뭐 공급 주체와 운영 주체를 나누어서 뭐 운영하는 주체는 임대료 받아서 운영하면 되고 그 뭐 인센티브 줘가지고 뭐
그 용적률도 높여주고 뭐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하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민간에다 그렇게 해주면 민간은 자신들의 이기심으로 최적의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근데 민간한테는 안 해주고 그런 걸 안 해주고 공공에서는 최적의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을 다 활용해서 하겠다. 어차피 날개는 좌우가 있어야 납니다.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야 나는 거지. 민간의 기능을 다 없애놓고 공공 혼자서 날겠다고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걸 무슨 국가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답답합니다. 지금 그 군주론에 나왔나요? 그 사람들은 보통 자기 아버지의 원수는 잊을 수는 있지만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룰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모든 거를 도덕주의로 가는 듯한 형국. 뭐 얼마 전에 모 구청에서 집을 옮기는데 왜 그 4명이 그 집에 살면 되지 왜 옮기냐 이런 식의 발상들이 이 나라를 전부 덮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 부동산 쪽에서는 제발 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조차도 입을 닫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오늘 좀 흥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 조금 광의의 그 가이드라인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문제점들 여러 가지 얘기했죠. 일단 기본적인 소유권의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이란 거는 자연적으로 타고 나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고 내 집 땅값이 올라가면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런 거를 천편일률적으로 용적률 상향시켜서 공공기업은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나머지 반은 니들 먹어. 지금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그 책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원론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금 교란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너무 혼돈스럽고 아까 곽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정비사업에 관련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런 메시지 아닌 메시지들이 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가 바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춤주춤하고 좀 기다려보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사업한 얘기가 아니고요. 공급을 해야 될 법이 나왔고 공급을 해야 될 타임에 어떤 또 이런 메시지를 나오면서 그 공급조차도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뭐 몇 가지 예를 드셨지. 기본주택이나 아니면 역세권 초고밀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상향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안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이 시장 원리상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결론 줘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비스트 부동산 TV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희한테 열심히 하라고 협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